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원장님 의료계에서도 지금 이 조국 문제에 대한 설명운동이 시작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협회나 뭐 이렇게 어떤 단체 의료계 단체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이 그 성명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그 사이버로 서명할 수 있게 그걸 사이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국 퇴진, 조민 퇴교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그 성명서 사인을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사인해 달라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국 딸이 의사가 되려고 했고 조국의 그 부부가 의사가 될 수 없는 딸을 억지로 의사로 만들려고 한 부분에 대해 일선의 의사로서 이 부분이 잘못된 일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험도 한 번은 안 보고 그 의전원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의전원에 가서도 그렇게 그 제대로 본인의 의지도 없이 그냥 낙제 계속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고 뭐 그런데 장학금 받고 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의사들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그 절망감, 실망감 이런 걸 많이 느꼈나 봅니다. 자, 의전원이라는 저런 희한한 형태의 의사가 되기 위한 어떤 뒷구멍을 열어주는 저 시스템. 이거는 절대로 계속 존재하면 안 돼요. 자, 이제는 저거는 뭐 바로 폐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로스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스쿨도 실제로 보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로스쿨 교수. 로스쿨 교수 자녀들은 서로 그 들어가기 쉽게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권력이 있거나 실력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뒷공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돼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의전원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이 있을 때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의전원이 되면서 거의 상당수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많은 숫자로.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걸 주장하고 싶냐면 의전원 로스쿨 다 폐지. 이거 현대판 음세제다.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의과대학하고 법과대학만 만드는데 이것도 수시는 없애야 됩니다. 수시는 없애고 우리 그 서포 15조에 나오는 그 학력고사 시험을 통해서 그 갈 수 있는 서포 15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100%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거는 국가의 그 근간을 흔드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문정권이 공정 뭐 이야기 하는데 공정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죠. 그 부잣집 자녀들은 좋은 앞으로의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전문직 직장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런 데는 못 가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돼버리는 그런 거는 완전히 불공평한 사회고 실제로 조선시대 말기에 음서제가 창궐 했을 때 음서제가 만연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망하는 거죠. 그 로스쿨도 마찬가지죠. 로스쿨도 지금 로스쿨 교수라든지 그 법조인 자녀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 입장을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법고시 부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또 행정고시도 없앤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외시도 지금 없어졌고요. 이런 거 절대로 없애지 못하게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예, 그거 정말 몇 명한테만 안 돌아가는 혜택이지만은 그것도 경쟁을 통해서 그렇게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걸 남겨둬야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온갖 핑계하에 무슨 경력직이니 무슨 뭐 다양한 무슨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는 그거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만드는 일종의 자신들만을 위한 성을 만들기 위한 거죠. 우리 사회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 신분이나 계급에 이 고착 그리고 또 신분이나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거의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 소장님과 저 때만 해도 고착된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럼요. 그랬는데 최근 한 15년, 20년 이게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학 입시를 근본적으로 학력고사 체제로 바꾸고 시험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게 누구도 그러니까 면접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럼 그걸 근본적으로 대학 입시 전체를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법고시 절대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시험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 집이 부자고 또 상류층이면 그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데 아예 이 시험을 갖다가 안 치고 들어가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 게 20% 수준밖에 안 되면 이거는 나머지 80%가 그냥 각자가 적당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사회는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사회다. 그러니까 지금 학종 스펙을 만들려면 부모가 재력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게 학종 스펙을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서울대 총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이렇게 고대 연대도 오늘 시위를 한다고 그러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심에 좀 찔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것들도 이런저런 형태로 아무튼 자기 소개서라든지 그 안에 내용이 지금 조미처럼 좀 과장된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좀 가라 인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분노 표출이 안 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에서 하는 태도 환경대학원에 뭐 조국 딸을 넣어주고 장학금을 주고 하는 거나 또 서울 법대 뭐 법인권센터에서 이렇게 아들한테도 가짜로 또 조국 딸한테도 또 딸의 품앗이 뭐 당국대 의사들 해주고 이런 꼬라지를 보고 또 그걸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서울대에서 말이에요. 아 정말 서울대가 썩어 문드러졌고 나쁘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에 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면 지금 그런 입시 과정을 밟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안철수가 카이스트에서 서울대 융합과학기 대학원장 올 때 부인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서울대가 이건 아니다 생각했거든요. 뭔 끼워 팔깁니까? 아무튼 지금 학생들이 지금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진 자가 더 많은 걸 가지게 되는 상황의 구조들을 계속 존속을 시키면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청장년이 됐을 때도 실제로 그 생각이 안 바뀔 거거든요. 이게 그나마 좀 현실에서 벗어나서 젊은 청춘으로서 이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 20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이후에 나이가 들고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이래 되면 사람이 이상을 잃고 현실에 매몰되면서 다들 때도 묻고 타락해가죠. 그럼 20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깨끗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 20대들도 들어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다수가 정도의 차이지 나도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지금 스카이 다들 침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잘 나서지를 못하죠. 예, 너는 괜찮냐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다 들고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 우리 학교가 이런 짓을 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네. 그런 교수들이나 총장 다 물러가라.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이 정유라가 그랬을 때 이대성들은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정유라의 케이스는 자기들이 자소서 쓴 거랑 좀 차원이 다르게 들어왔다고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이거는 저거들하고 비슷한데 좀 뛰어났을 뿐이다 이래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대학생들이 그렇게 양심에 찔리게 그 사회 상황을 만든 우리 기성 세대들이 진짜 반성하고 이걸 계속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놔두면 나라 망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갈수록 높아지고 예, 예.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 막 역대 여론조사마다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추석을 지나면서 여론이 형성되어 버린 것 같아요. 네, 뭐 한 20% 이상이 최소 조국 좀 물러나야 된다고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더 많죠. 그런데 왜 저 문은 이렇게 뻗대기고 자빠졌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상진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해서 또 골탕을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망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신상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갑자기 고집이 많이 세지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인지 검사를 등 이런 정신과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한번 정신과적으로 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은 국회의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위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말이 합당한 말인데 그거를 의사 출신 국회의원 망언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제가 여러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좀 실제로 저도 한번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조국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황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임명하는 쪽에 표를 더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번 결정을 하면 틀린 결정이라고 하고 생각이 들더라도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플렉서블 하지 못한 원고집적인,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웬만한 상황에서는 조국을 사퇴를 안 시킬 흐름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끝까지 밀려서 사퇴를 시키더라도 완전히 끝까지 밀려서 시킬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뭐 자기가 그 데미지를 제일 많이 입게 그렇게 되겠죠. 또 이제 조국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원래 비리가 요 비리가 또 다른 비리하고 얽혀 있고 또 비리를 저지른 놈이 저기 가서 딴 비리를 저지르고 다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 있지. 조국 비리만으로 딱 도려내기가 어려울 거라 봐요. 네, 맞습니다. 자, 조국이 버티면 버틸수록 검찰은 지금 끝을 보겠다라는 거 이제 국민들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진짜 조국의 이 WFM이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한 300억쯤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누가 냈느냐? 저축은행까지 갔는데 그럼 저축은행 저 돈이냐? 저 이런 것까지 가면서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했던 행동과 또 조국과의 업자와의 어떤 유착 의혹이나 뭐 뇌물 이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래 보면 이게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커져요.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공사문서 위조고 그렇지만 이건 한국 사람들이 저의식이 좀 적어요. 좀 적잖아요. 근데 펀드인데
펀드에서 지금은 자본시장법이니 네. 이런 문제예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따가 가면 뇌물죄. 조국이 펀드 주인이고 결국 그 돈은 저거가 다 받아 챙겼고 실제로 딴 데서 돈이 들어왔다 되면 이제 뇌물죄가. 그러면 국민들 분노가 굉장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모양이 변해가고 있다는 변해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그만두되 검찰 보고 수사를 이쯤에서 좀 덮어달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하고 조국을 빼고 조국도 내 싸게 가겠다 하고 그렇게 하면 싸게 모르는데. 기소해주라 이렇게 하면 모를까. 저래 뻗대기면 검찰도 확실하게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확실하게 죽여갈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사람의 뭐 게임 이론이라든지 선택 이론으로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우매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청문회 그러니까 청문회 하고 바로 사퇴를 했으면 이렇게 민심이 나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이나 이런 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들을 다 손에 쥔 사람이 답이 안 나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정말로 아이러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남의 이야기도 전혀 안 듣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에 그리고 조언을 하기가 힘들다고는 이야기가 뉴스에 잠깐 나왔는데 그 자기랑 생각이 틀리면 화를 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누가 조언을 하겠어요. 좀 이따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더 터져가지고 그때서 이제 느낄 건가 모르겠네. 그때라도 느끼면 다행입니다. 무는 그래서 버틴다고 칩시다. 답답하게. 근데 아직도 조국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거는 한 30%는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럼 이게 뭡니까? 같이 미친 겁니까? 문하고 조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문조를 추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계속 에너지를 주는 그룹이 있어요. 논리적인 거를 제공하면서 그 인터넷 보니까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논리를 제공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얼핏 들었는데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자기 김어준이는 이 사태에서 그 고대에 조국 딸이 들어갈 때 제1저자 논문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거를 잘못된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저는 이제 그걸 듣지는 않는데 뉴스 공장인가 하는 걸 듣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주장을 그 조국이 깨끗하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가짜뉴스 공장이 되겠다. 표창장도 위조가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뭐 익성이 모든 그 조국 펀드의 그 원흉인 것처럼 이야기를 잠깐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를 통해서 그 대깨문이라든지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망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일반 대깨문이나 뭐 맘카페나 이래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정치판에 줄 서가 그 떨거지 노릇하는 게 목표인 정신 나간 사람들은 나 미친 사람들이라 봐요. 막 그것들은 그리 살다 가라고 놔놓더라도 남한테 책도 수십만 권 팔아먹고 사회적으로 지식인 대우를 받는 공지영이나 조정래나 유시민이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자들은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공지영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서면 나설수록 공지영 본인에게 피해가 될 거예요. 근데 유시민 씨는 지금까지 자기 그거를 그렇게 조국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야만 되는 입장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정래 씨 같은 경우는 좌파들을 이 프레임 안에서 결속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정래 씨의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부분에 그 사람의 논리에 속았던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써가지고 이 외수까지 포함하면 요 방금 열거한 사람들 팔아먹은 책이 엄청나죠. 몇 천만 권이 될 수 있는데 책을 그리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쪽에 줄을 서서 저래 미쳐버리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것 자체가 발표는 한 번도 안 했지만 검찰이 수사하면서 언론에 조금씩 흘려주는데 이거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뭘로 연결시키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게 된 상황과 같이 결합시켜서 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네. 노무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검찰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와 저런 식으로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책감이 있어요. 아니 왜 죄책감을 가집니까? 채무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채무 의식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뭔가 그거를 보상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켜야만 자기가 나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네.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대놓고 문바하는 문바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고 네. 그 외에 아까 말한 책 팔아먹는 그 사람들 다 생각이 있죠. 안 그러면 맘카페 주도역들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문 정권이나 노 정권 위에 이런 정권이 잡고 있을 때 자신의 돈과 관련되는 일이 훨씬 더 이렇게 원활하고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편을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권이 뭐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 이런 것처럼 바뀌면 그런 부분에 타격이 좀 오니까. 그리고 내 사회적 발언에도 타격이 오고. 자기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눠서 한쪽에 속하면 그 책을 파는 사람 고정 독자가 확실하게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 진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좌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책 팔기가 좋아요. 그렇겠죠. 예. 그 우파 진영에서는 책이 많이 안 팔리는데 좌파 진영에서는 그쪽에 확실히 속해 있으면 책이 잘 팔려요. 그 사람 이름으로 나오면.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파에서 그 반일 종족주의가 처음으로 히트를 시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전부 지 이해관계하고 관련 있는 일에 괜히 주역도 아닌 사람들이 지 일처럼 나서갖고 흥분하고 계급품 물고 네. 뭐 부채의식 갖고 그러지 말고 전부 사기입니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태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볼 때 이제 굴러가는 거 보니까 끝을 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끝을 안 보고 끝날렸는데 보통 이래 큰 싸움이 끝을 보는 적은 제 평생에 별로 없었어요. 왜? 그렇죠. 큰 싸움은 할 것 같아가 다 보면 피해가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알리하고 이노키하고 세기 대결 그냥 하가 막 두근두근해서 보면 볼 거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정치판의 큰 싸움도 되게 다 피해가거든요. 그렇죠. 밑에서 물맥 그런데 지금 이 싸움처럼 정치판의 큰 싸움이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율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극히 이례적이고 앞으로 아마 한국 정치사에 두고 남을 부분이라고 봐요. 역사에 크게 남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의 끝을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싸움을 끝으로 다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서포 15조를 강력하게 밀어붙입시다. 그래서 조국이 있어가지고요. 서포 15조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
좀 뭐 황당하다. 뭐 국가적 주택 공급. 아니죠. 또 더 나아가서 뭐 학력고사로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사모펀드 금지. 무슨 뭐니까 우회 상장 금지도 넣어놨잖아요. 내가요. 그다음에 이 비리 원아웃제. 뭐 이런 걸 넣어놨는데 전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저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조국을 보면 이상적인 게 아니라 이래 안 하고는. 우파가 살 길은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파만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 길이 서포 15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입시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빈 부익부로 계속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 국민들이 희망을 잃게 되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모든 상황에서 갑자기 예전에 조선시대 말기로 돌아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꼭 계약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제도가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입시가 진짜 있는 사람은 돈 들고 가고 그렇죠. 몇백억 내고 건물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있는 놈은 조작해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놈은 이제 과외하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입시 제도가 개판 5분 전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미국 사회가 저렇게 지금 좌우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그런 꼴을 보기 전에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 서포 15조의 가치는 굉장히 크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 정시 100% 이 법안을 만든다고 김재원 의원이 발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 하라 해도 안 하더만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